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전북입니다. 빗줄기가 살짝 굵어졌는데요. 동부 내륙 지역은 비가 밤까지 이어질 예정입니다. 먼저 오늘 주요 소식 시작합니다. 정부가 전주와 군산, 완주 산업단지를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했습니다. 3,600여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 1,100여 명의 직간접 고용 창출이 기대됩니다. 익산 확진자와 만나고도 거짓 진술로 역학조사에 혼선을 준 대전 74번 확진자에게 익산시가 처음으로 구상권을 청구했습니다. 오늘 앵커 대담에서는 정원율 익산시장에게 자세한 이야기 직접 들어봅니다. 이스타항공이 군산 등 국내 공항에 체납한 시설 사용료가 47억 원이 넘습니다. 이스타의 신용등급이 부도 직전으로 평가받는 데다 법인 소유 재산이 없어 채권 추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해마다 장마철에 발생하는 빗길 사고의 치사율은 다른 사고의 3배가 넘습니다. 안전K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수막 현상 등 빗길 운전의 위험성과 예방법 등을 꼼꼼히 따져봅니다. 전주와 군산, 완주 일대가 탄소 융복합 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됐습니다. 그동안 법적인 기준이 없어서 추진되지 못했던 탄소 복합재 신제품 개발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주연 기자입니다. 소재와 상관없이 10cm의 두께 규정이 있어 소형 선박에는 사용할 수 없었던 탄소 복합재. 소방차 물탱크 재질 기준에 탄소 복합재가 포함돼 있지 않아 가벼우면서도 더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는 물탱크를 생산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규제 없이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규제 자유 특구로 전주와 군산, 완주 일대 산업단지 등 15곳, 176제곱킬로미터가 지정됐습니다. 전북 지역 16개 관련 기업과 기관들이 참여해 앞으로 4년 동안 1,700억 원을 들여 실증 사업을 진행합니다. 실증을 통해서 그 구제를 확증을 하게 되면 바로 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실증 사업에는 효성 전주 공장에서 생산하는 탄소 섬유만 쓸 수 있어 소재에서 중간재, 복합재와 완제품으로 이어지는 탄소 산업 생태계가 구축될 전망입니다. 전주 탄소 전용 국가산단도 오는 2024년 완공될 예정이어서 규제 자유 특구와 연계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르면 올 연말쯤 결론이 날 탄소산업진흥원 지정에도 힘이 실리게 됐습니다. 탄소 융복합 소재 적용 범위가 넓어지는 등 우리 전라북도가 탄소산업의 수도로서 전국을 리드하는 규제 자유 특구에서의 신제품 개발이 실제 시장 진출로 이어져 전북은 물론 국내 탄소 산업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을지 성과가 주목됩니다. KBS 뉴스 한주연입니다. 네, 이어서 취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김진희 기자, 좀 반가운 소식인 거는 분명한데 리포트에서도 언급이 됐습니다만 규제 자유 특구가 어떤 건지 의미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일단 간단히 정리를 하자면 규제 등 제약 없이 혁신 기술을 마음껏 테스트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기업과 기관들이 특구 안에서 최장 4년 동안 신기술을 개발하고 시험해 볼 수 있게 된 건데요.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자치단체만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하기 때문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의 수도권 집중 완화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열린 규제 자유 특구 위원회의 총리 발언 먼저 함께 보시겠습니다. 규제 자유 특구가 성과를 내고 실질적인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국가 균형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직접 챙겨나갈 계획입니다. 우선 국가 전체 차원의 신산업 발전 전략과 규제 자유 특구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필요한 분야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발굴해 지역의 유망 산업으로 성장시켜 나가겠습니다. 네, 김진희 기자 좀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셨다시피 전북은 탄소산업 규제 자유 특구로 지정이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내용 좀 살펴보죠.
네, 정부는 오늘 전국 7개 규제 자유 특구를 발표했는데요. 그중에 전라북도가 선정된 분야는 탄소 융복합 산업 분야입니다. 전주와 군산, 완주 등 총 15개의 실증 구역에서 앞으로 4년 동안 자동차와 조선과 연계한 탄소 소재 제품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실증 사업을 할 수 있는데요. 앞으로 전북에서 생산한 탄소 섬유를 활용해서 소형 선박이나 수소용기, 또 소방 펌프차의 소화수 탱크 등을 특례로 제작할 수 있게 됐고, 이를 통해서 정부의 안전 기준이 만들어지면 기업들의 신제품 출시까지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조금 궁금한 게 전북 지역에서 규제 자유 특구 지정이 처음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지정이 됐다면 특구가 어떤 것들이 있었고 또 성과는 얼마나 냈는지도 궁금하거든요. 네, 정부는 지난해 7월과 11월에 각각 7개씩 모두 14개의 특구를 지정했습니다. 이 가운데 군산과 새만금 산단 일대가 친환경 자동차 분야 특구에 포함이 됐는데요. 이 친환경 자동차 규제 자유 특구는 지정된 지 7달 정도가 지났습니다. 네. 현재 11개 기업과 14개 기관이 신기술을 접목한 자동차 개발에 참여를 하면서 실증을 위한 사전 준비를 이달 말까지 마칠 계획이고, 다음 달부터는 실제 실증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실증 단계를 거쳐야만 새로운 기업들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이 구역 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새로운 사업에 신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친환경 신차 개발과 관련 기업 유치에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익산에서 발생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4명. 익산의 4번째 확진자는 대전 74번째 확진자와 만났다며 선별 진료소를 찾았지만 밀접 접촉자 명단에선 빠졌습니다. 대전 확진자가 만난 사실을 털어놓지 않아 빚어진 일입니다. 이 때문에 익산시는 방역에 혼선을 빚었고 시민들에게 사과까지 해야 했습니다. 익산시가 대전 74번째 확진자에게 책임을 물어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건 전북 첫 사례입니다. 대전 74번째 확진자로 인한 114명에 대한 검사비와 방역에 든 비용 등을 합쳐 청구 금액으로 1억 6천여만 원을 산정했습니다. 그분이 그 지역에 큰 불안감을 조성을 하고 우리 방역망 소홀이라는 이미지가 실추가 됐습니다. 그리고 확산 차단을 위해서 수개월간 애쓴 공무원과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헛수고로 돌아갔다. 익산시는 코로나19를 조기에 종식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느슨해진 개인 위생과 방역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옵니다. 경각심이 사실 떨어지고 있는 건 사실이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손해배상 청구의 가능성들을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서 그런 개개인들을 좀 이렇게 자중하게 만드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익산시는 이르면 다음 달 소송에 나설 예정인데 실행에 옮길지는 지켜봐야 합니다. 구상권 청구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느냐는 신중론이 적지 않은 데다 책임의 범위를 놓고 소송을 통해 얼마나 실익을 얻을 수 있을지도 의문입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네, 코로나19가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전북에서는 처음으로 대전 확진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정헌율 익산시장과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아시다시피 대전과 광주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산 조짐이 심상치가 않습니다. 전북 지역에서는 29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4명의 확진자가 이제 익산에서 나왔는데 이제 시장님께서 잘 아시겠죠. 익산 지역 상황 먼저 정리 부탁드립니다. 말씀하신 대로 익산에서 총 4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처음에 1번, 2번 확진자는 해외 입국자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감염하고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네. 그리고 3번째 확진자도 익산에 있는 그 유할머니 댁에서 학교를 다니는 우석대 학생이었었는데요. 주소가 익산으로 됐기 때문에 익산시 확진자로 분류가 됐었습니다만은 그 학생의 동선은 주로 그 삼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익산은 딱 한 군데 설빔 한 군데만 동선으로 돼 있어서
그렇게 파장이 크지가 않았습니다. 네. 그 당시에 총 그 접촉자가 54명이었었는데 지난 토요일부로 자가격리가 전부 해제가 됐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지난 6월 26일 날 발생한 네 번째 확진자입니다. 그 확진자는 대전에 74번 확진자와 접촉한 이후에 거의 열흘 가까이 지역사회를 누비고 다녔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역 감염, 집단적인 지역 감염이 아주 우려되는 그런 상황이었었죠.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제 총 비상 사태에 돌입을 하고 많이 이제 긴장을 하셨습니다. 네. 다만 이제 지난 주말 이제 전전주죠. 전전주에부터 우리 지역 익산 시민들뿐만 아니라 시청 공무원들 모든 일상적인 업무를 접고 코로나 업무에 이제 전념을 했는데 그 결과 이제 어느 정도 그 잡혀서 지금 한 600명 정도 검사를 했는데 전원 음성이 나왔고 밀접 접촉자 95명 중에 13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부 다 자가격리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 그러니까 7월 9일이면은 그 상황도 완전히 끝납니다. 네. 좀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런지요. 그런데 오늘 이제 모신 이유가 전북에선 처음입니다. 방역 혼선의 책임을 물어서 대전 확진자에 대해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 당시에 방역 매뉴얼대로만 잘 처리가 됐더라도 익산시에 이렇게 대규모 집단 감염 우려가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잘못된 것이 대전 서구에서 74번 환자가 발생했을 때 접촉자를 확인을 해서 익산시청으로 통보를 해줬어야 됩니다. 이게 전화로 해주고 또 문서를 해주고 2중, 3중으로 좀 해주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 익산시는 전혀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골든타임을 놓쳐버렸던 거죠. 그러고 한 5일 정도 지나서 환자가 자진해서 익산시청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환자가 이게 4번 환자죠. 4번 확진자가 찾아왔는데 그 당시에 진술하기를 대전 확진자를 만났다. 그 얘기를 해서 저희들이 이제 진술했으니까 확인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네. 대전 서구 보건소에 확인해 보니까 이 사람은 우리 그 대전 그 확진자의 접촉자가 아니다. 이렇게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와서 저희들은 그러면은 일반 환자로 분류를 해서 처음에 찾아왔었는데 그때는 이제 그 검진을 않다가 다음에 재차 이제 6월 25일 날 방문했을 때 검체를 뜨게 된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 5일 동안 더 그 많은 그 방문을 동선을 가졌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 익산시에서는 2번의 골든타임을 놓친 격이 됐다. 네. 그래서 이것은 분명 누구한테든지 책임은 좀 물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구상권 청구 금액까지 자세히 제시가 됐던데요. 비용을 산정하는 방법, 절차도 좀 궁금합니다. 네.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추계입니다. 실질적으로 환자가 확진자가 저희 익산시 보건소를 방문해서 돌려보내고 다음에 이제 다시 6월 21일 날 가셔가지고 25일 날 다시 오셨잖아요. 네. 그 사이에 발생한 방역 비용 이것들 저희들이 이제 추정을 한 겁니다. 거기에는 이제 검사비, 그 검체 뜨는 게 있죠. 검사비하고 방역 인건비 또 거기에 방문했던 방문 동선에 있는 그 업체들 손실 보상금, 생활 지원금 이런 것들 해서 한 1억 6천 정도 이제 정식적인 피해는 빼고 실질적 금전적 피해만 저희들이 산정을 한 건데 이것은 네. 기초금액이고 구체적인 것은 저희들이 이제 구상권 청구를 할 때 전문가 집단하고 논의를 해서 다시 재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앞서 대구에서 신천지 교회에 1,000억 원 상당의 구상권 청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천지 측은 자신들도 피해자다 이런 주장을 펴왔는데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경우에 따라서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겠지만 책임을 어디까지 물어야 하느냐 이게 참 상당히 논란이 될 것 같거든요. 배상이 가능할까 의문입니다. 네, 그 네. 코로나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 모두가 사실 피해자인 것이죠. 누가 피해자 가해자 따로 구분하기 사실은 어렵습니다. 근데 지난 어제죠. 어제 그
총리 정세균 총리께서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확진자의 고의나 과실로 타인이나 지역사회의 감염이 확산될 경우 치료비 환수나 손해배상 등 부상권을 행사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이제 밝히셨어요. 그리고 그 확진 이후에 개인의 그 방역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은 데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이제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시 입장에서는 먼저 그 4번 확진자 그리고 대전 74번 확진자의 빠른 쾌유를 지금 일단 저희들은 빕니다. 네. 그리고 이후에 두 분이 퇴원을 하면은 그때 당사자 확인 등 사실관계를 정확히 먼저 다시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전문가 자문들을 거쳐서 부상권 행사 문제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네. 시장님, 그나저나 코로나19로 많은 분들 지쳐 계시고 이제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셨듯이 시민들의 건강이 중요한데요. 네. 마지막으로 시민분들에게 네. 당부 말씀 네. 간단히 해주시죠. 먼저 이번 4번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서 큰 걱정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우리 익산 시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코로나19 사태 발생 이후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마스크 착용, 생활 속 거리두기 등 생활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신 덕분에 단 한 명의 확진자도 추가로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익산 시민 여러분 협조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생활 방역 수칙 준수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히 마스크 착용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이번에 저희들이 깨달았습니다. 지금 그 4번 확진자가 전 동선에서 마스크를 철저히 착용해 줬기 때문에 네. 추가 확진자가 안 나왔거든요. 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스크 꼭 착용해 주십시오. 네, 참 다행이고 앞으로도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도권과 광주, 대전 등 지역 곳곳에서 경로가 불명확한 감염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런 깜깜이 감염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기본 방역 수칙을 잘 지키는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면서 우수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어제 확진된 경기도 성남 초등학생 형제의 할머니인 70대 여성이 오늘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들 형제가 다니는 성남 탄천 초등학교에서는 학생과 교직원 등 200여 명이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서울 중랑구에서는 지난 2일 콜센터 직원이 첫 확진된 이후 가족과 직장 동료 등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최초 환자의 감염 경로는 확인 중입니다. 이처럼 감염 경로가 불명확한 사례가 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는 기본 방역 수칙을 지키는 스스로의 방역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쿠팡 물류센터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앞서 쿠팡 부평 물류센터에선 152명의 확진자가 나왔지만 덕평 물류센터의 경우 단 1명의 추가 감염도 없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덕평 물류센터가 전원 마스크 착용은 물론 셔틀버스와 구내식당 이용 등에 있어서 시간적, 공간적 분산을 유도한 점이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소독과 환기를 철저히 한 부천 W 휘트니스 클럽의 경우도 91명의 접촉자 중 추가 환자가 1명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방역 수칙을 제대로 지켰을 때 방역에 취약한 시설에서도 감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 사례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의 공기 감염 가능성을 제기한 외신 보도에 대해선 추가적인 검토와 증거들이 필요하다며 공기 감염 가능성이 있더라도 방역 수칙은 유효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높아진 의료진의 피로도를 줄이기 위해 1인당 3일간의 특별 휴가를 실시합니다. 서울시 내 7개 시립병원과 25개 자치구 보건소의 코로나 대응 인력이 대상입니다. KBS 뉴스 김진아입니다. 전북과 광주, 전남이 코로나19 환자가 갑자기 늘어날 경우에 대비해 권역 내 병상과 의료 인력, 역학조사 인력 등을 공동 활용하기로 하고 오는 17일까지 전담팀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전담팀을 통해 공동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한 계획을 세우고 모의 훈련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항만 방역이 강화되면서 오늘부터 선박에서 내리는 모든 사람들에 대해 코로나19 진단 검사가 실시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진단 검사를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2주 동안 시설 격리도 합니다. 우한솔 기자입니다. 오늘부터 해외에서 들어와 배에서 내리는 선원은 모두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국내 입항에 작업하는 하선자들을 포함해 교대나 외출을 위해 배에서 내리는 선원 모두가 검사 대상입니다. 지난달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국적 화물선에서 확진자가 나온 뒤로 실시된 항만 검역 강화 조치 중 하나입니다. 방역당국은 이를 위해 진단검사 시설을 기존의 3곳에서 11곳으로 늘렸습니다. 오는 13일부터는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들에 대한 시설 격리도 실시합니다. 진단검사 뒤 내국인은 14일 동안 자가격리해야 하고 외국인에 대해서는 시설 격리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다만 외국인은 음성 판정을 받으면 시설 격리 기간이더라도 출국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해외에서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해 지난 1일부터 코로나19 검역관리 지역을 전 세계로 확대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 선원들의 하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역관이 직접 배에 승선해 검역하는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선원들과 작업자 간에 접촉이 일어나지 않게끔 비대면, 비접촉을 원칙으로 작업을 하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도록 관리를 강화하겠습니다. 방역당국은 지난 3일 기준 전국 항만에 입항한 선박 144척 가운데 95척에서 승선 검역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우한솔입니다. 계속해서 주요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총선에서 패배한 민생당과 미래통합당이 비대위를 출범시키며 당을 다시 정비하고 있는데요. 고질적인 인물난으로 고전하는 모습입니다. 이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4년 전 녹색바람을 일으키며 전북 10개 선거구 가운데 7석을 석권했던 국민의당. 그 뒤 민주평화당과 바른미래당, 대한신당으로 흩어졌다가 지난 4.15 총선을 앞두고서야 다시 민생당으로 뭉쳤지만 한 석도 건지지 못했습니다. 민생당은 아직도 지난 총선 패배의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한 듯 무기력증에 빠져 있습니다. 지난달 당 규모를 대폭 축소하고 비대위로 전환해 재기를 노리고 있지만 당직자 선임부터 고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7월 달부터 준비를 해서 11월 전당대회가 되면은 전 지역위원회가 구성이 되리라고 봅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사정도 비슷합니다. 유일한 현역 정운천 의원이 비례대표로 옮긴 뒤 인물난에 허덕이면서 조직 정비에 어려움이 큰 상황. 우선 다음 달 조직 강화 특위와 도당위원장 선출을 통한 인물 영입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우선 조직을 새로 정비해야 되고요. 기존 조직들이 이제 야당을 오래 하다 보니까 무너져서 새롭게 조직을 정비해야 되겠고. 한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을 견제하며 전북의 다당 정치를 이끌던 민생당과 미래통합당. 당 존립 위기감을 오히려 자극제로 활용할지 아니면 존재감마저 더 약화할지 갈림길에 섰습니다. KBS 뉴스 이종환입니다. 낚시 어선들이 고군산 군도 일대 어린 넙치 6만 마리를 풀어놓는 행사를 열었습니다. 생계터전인 바다의 어족 자원을 지키면서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서승신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하항구에서 6cm 크기의 어린 넙치들이 낚싯배 수조로 옮겨집니다. 부화 뒤 4개월가량 정성 들여 키운 것들입니다. 하항구를 출발한 배들은 40분 거리의 고군산 군도로가 치어를 하나둘 풀어놓습니다. 잘 꺼서 다시 와라! 이번에 방류한 넙치 치어는 6만 마리. 낚시어선 선장들이 1년 동안 십시일반 모은 성금으로 구입했습니다. 낚기만 하면 언젠가 어족 자원이 사라질 거라며 뜻을 함께한 겁니다. 우리가 잡기만 하다 보니까 고기가 너무 고갈되는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에 치어 방류를 하게 됐습니다. 한때 황금어장이었던 고군산 군도 일대. 사만금 방조제 건설로 어족 자원이 대폭 줄면서 상당수 어선은 낚시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한 해 낚시 관광객이 30만 명에 달할 정도로 군산 경제를 떠받치는 한 축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정부에서도 좀 많이 하긴 하는데 우리들 마음에 더 짐을 덜기 위해서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고 해마다 해야 할 것 같은 지속 가능한 바다 생태계와 어업 활동 환경 조성, 낚시 여선들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서승시입니다. 한국공항공사가 미래통합당 정진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스타항공이 코로나19로 운항을 중단한 지난 2월부터 넉 달 동안 군산과 김포공항 두 곳에 체납한 공항시설 사용료가 47억 1천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스타항공의 신용이 부도 직전 등급으로 평가받는 데다 부동산 등 법인 소유 재산이 없어 공항공사의 채권 추심도 여의치 않은 상황입니다. 오늘 오전 11시 20분쯤 전주시 서신동에서 고속버스가 택시와 부딪힌 뒤 인도로 돌진했습니다. 이 사고로 택시기사 70살 김모 씨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은 만취 승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로 40대 택시기사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 4월 전주 시내에서 자신의 택시에 탄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애초 피해 여성은 택시를 훔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로 입건됐지만 블랙박스가 훼손된 점 등을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로 택시기사의 성폭행 미수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세계 최대의 아동 성착취물 거래 사이트를 운영해 미국에서 기소된 20대 남성을 미국으로 보내선 안 된다는 법원 결정이 나왔습니다. 손 씨가 미국에서 재판을 받고 처벌받아야 한다는 미국 측 요청을 거절한 건데요. 법원의 결정 이후 박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 20부는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 심사가 청구된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24살 손모 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오늘 거절했습니다. 지난 4월 손 씨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절차가 진행된 지 2달여 만입니다. 재판부는 미국이 아닌 한국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는 손 씨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물 유통범죄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사이트 운영자인 손 씨를 한국에서 더 수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입니다. 손 씨를 미국으로 보내면 웰컴 투 비디오 국내 회원들에 대한 수사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인 인도 청구 사유가 된 돈 세탁 혐의에 대해서도 손 씨가 죗값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결정은 면죄부가 아니고 손 씨가 정당한 처벌을 받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손 씨는 오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 씨는 IP 주소 추적이 어려운 다크웹에서 웰컴 투 비디오라는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회원 4천여 명에게 4억여 원어치의 비트코인을 받고 성착취물을 판매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확정받았습니다. 손 씨는 미국에서도 아동 음란물 광고와 국제 돈 세탁 등 6개 제명으로 기소됐고 미국 정부는 지난해 4월 조약에 따라 손 씨를 보내달라고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습니다. KBS 뉴스 박진수입니다. 달리던 흰색 승용차가 방향을 트는 순간 도로를 벗어나 건물로 돌진합니다. 차량에 타고 있던 10대 4명이 숨졌습니다.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일어난 사고였습니다. 얼마 전 군산에서는 통근버스가 보호 난간을 들이받고 도로 밖으로 떨어졌습니다. 빗길에 사고가 나 60대 운전기사가 숨지고 승객 17명이 다쳤습니다. 한 보험사 연구소 조사 결과 빗길 미끄럼 사고의 치사율은 일반 교통사고의 3배가 넘습니다.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져 추돌 사고의 위험이 큽니다. 위기 대처 능력도 떨어져 충격을 피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브레이크를 평상시같이 제동을 할 때는 그 제동이 바로 쓰질 않고 바로 밀려가지고 뒤로 충돌할 우려가 굉장히 많죠. 도로 상태에 따라 승용차의 제동거리를 보여주는 실험 영상입니다. 시속 50km로 달리다 급정거했을 때 마른 노면에서는 9.9m를 지나 멈췄지만 젖은 노면에서는 거의 2배인 18.1m까지 밀려나갑니다. 수막 현상 같은 경우에는 차가 마치 수상스키처럼 이 노면을 미끄러지면서 달리게 되는 현상을 말하게 되는데요.
젖은 노면에서는 마른 노면보다 제동거리가 10%에서 50% 정도 더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난 4년 전북에서 발생한 빗길 교통사고는 3천여 건, 숨진 사람만 120명이 넘습니다. 장마를 시작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여름철에 주의해야 합니다. 안전수칙을 미리 알아두고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빗길에서는 반드시 속도를 줄이고 앞차와의 간격을 넓혀 제동거리를 확보해야 합니다. 노면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는 법정 속도에서 20%를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폭우나 안개 등으로 인해서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를 감속 운행해야 합니다. 타이어가 닳아있으면 제동 능력이 떨어지는 만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마모된 타이어는 물빠짐 현상이 안 좋기 때문에 빗길에서 수마 현상으로 인해서 미끌림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한꺼번에 많은 비가 내리는 경우가 많아 시야 확보도 어렵습니다. 사고 위험을 줄이려면 낮에도 전조등을 켜고 빗물이 맺히지 않게 와이퍼와 유리창을 꼼꼼히 관리해야 합니다. KBS 뉴스 서윤덕입니다. 2020 안전전북 안전K 순서입니다. 김지훈 도로교통공단 전북지부 교수 나와 있습니다.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교수님, 일기예보를 보니까 이 다음 주까지 장맛비가 이어지던데요. 네. 장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 같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빗길 교통사고 조심해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통계를 통해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빗길 교통사고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이때 사고가 났을 때 사망하는 비율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 분석 시스템을 통해서 최근 3년간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빗길 교통사고의 치사율을 분석을 해본 결과 2.5%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통사고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네.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은 아까 이제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이 수막 현상 때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사고가 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빗길에서 젖은 노면에서는 반드시 20% 감속해 주셔야 되고요. 폭우나 폭설이나 안개 등으로 이 가시거리가 100m 이내인 경우에는 50%까지 감속해서 운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가 미끄러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안전거리 2배 이상 확보하신 상태에서 운전하시는 것이 더 안전하겠고요. 그리고 이 유리창 같은 경우에도 꼭 닦으면서 와이퍼를 사용을 해서 운전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간에는 전조등 꼭 켜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수막 현상 때문에 차량이 쉽게 미끄러진다는 건데요. 이 수막 현상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자, 이 빗길에서 수막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속도를 줄이는 겁니다. 네. 그래서 국내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통상적으로 시속 80km를 넘었을 때 수막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이 화면에 나와 있는 이 사진 같은 경우에는 이 속도에 따라서 이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볼 수 있는 그림인데요. 네네. 시속 60km일 때는 이 타이어의 전면이 지면에 닿기 때문에 수막 현상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80km로 넘어서게 되면은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타이어의 앞부분에 이렇게 물이 조금씩 들어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시속 100km가 되면은 이 타이어의 접지 면적이 상당 부분 소실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뭐 단독 사고라든지 그렇게 사고가 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는 날에 속도를 줄이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점 꼭 점이요?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빗길에서는 당연히 속도를 줄여야겠지만 사실 차량 점검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타이어의 마모 정도에 따라서 제동 거리가 또 달라진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마모된 정도에 따라서 차가 미끄러지는 이 제동 거리가 더 길어질 수가 있는데요. 수면이 1.5mm인 도로에서 완전히 마모가 된 타이어, 그다음에 신품인 타이어, 이 제동 거리를 비교를 했을 때 거의 2배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합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의 타이어가 어느 정도나 닳아 있는지 한번 스스로 점검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이 마모 한계선 1.6mm까지 완전히 닳아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타이어를 교체를 해주셔야 되고요. 뭐 2mm까지 닳아 있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교체하라고 하지만 조금 많이 닳아 있다라고 본인이 느낄 때에는 정비소를 방문을 하셔서 언제 이제 교체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이 타이어 마모만 중요한 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빗길 사고 예방을 위해서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다면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 비 오는 날 또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바로 이 타이어의 공기압입니다.
사실 많은 부분들이 이 간과하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2019년 유럽연합에 나온 통계에 따르면은 이 전체 자동차의 47%가 네. 다소 부적절한 공기압을 넣은 상태에서 운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고요. 네네. 전체의 35%는 이 공기압이 부족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행해 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이렇게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에는 이 타이어의 배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수막 현상, 미끄러짐 현상 이런 것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는데요. 네네. 자, 이 부분도 사진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이 타이어의 공기압 정도에 따라서 타이어 접지 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차의 속도에 따라서 접지 면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네. 나타내는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가운데 있는 부분이 표준 공기압이고 이 오른쪽이 조금 더 높게 넣은 경우, 네네. 왼쪽이 이제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기압이 부족한 경우에 시속 90km로 달리게 되면은 이 접지 면적이 거의 이제 없는 수준으로 네네. 이렇게 배수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표준 공기압이거나 아니면 한 10% 정도 더 넣은 상태에는 이 접지 면적이 충분히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타이어의 마모도와 또 이 타이어의 공기압, 차가 이제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이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이 와이퍼, 그다음에 이 앞유리창 네. 이 부분을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와이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6개월에 한 번 정도씩 교체를 해주는 게 일반적인 교체 주기인데 뭐 어쨌든 이것도 소모품이기 때문에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교체 주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 진단하는 방법으로서는 와이퍼가 유리창을 잘 닦아내지 못한다든지 아니면은 소음이 굉장히 심한 경우라든지 아니면은 좀 이게 이격이 있어가지고 흔들린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와이퍼를 교체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요. 다만 이 와이퍼를 바꿨다고 해서 무조건 잘 닦이는 건 아닙니다. 이 앞유리창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게 봄철에 뭐 미세먼지라든지 아니면은 꽃가루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벌레 사체라든지 이런 것들이 침착이 되면서 유막이 형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유막 제거제를 통해서 유리창을 닦아주시고 뭐 그와 더불어서 뭐 발수 코팅제 이런 것들을 사용을 하시면은 이 젖은 유리창 이렇게 맺히는 것을 좀 막아줄 수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쾌적하게 운전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 앞서 영상에서 보셨겠지만 이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방향을 잃어서 도로 인도나 상가로 돌진한 때도 많았습니다. 네. 이 보행자들도 주의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전 수칙 짧게 부탁드립니다. 네, 이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항상 비가 오는 날에는 무단횡단할 수 있는 보행자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서 운전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행자 같은 경우에는 이 어두운 색 옷보다는 조금 더 밝은색 옷을 입어서 운전자의 눈에 잘 띌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고요. 운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우회전을 하거나 아니면 비보호 좌회전을 할 때 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치지 않도록 특별히 주변을 더 살피면서 운전을 해주시는 것이 빗길 교통사고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는 우산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정체전선의 북상과 대기 상하층 간의 기온차가 커지면서 비 소식이 잦은데요. 현재 레이더 영상을 보시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고 있습니다. 무주등 북동 내륙은 오늘 밤까지 천둥번개를 동반한 요라고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내륙은 안개가 짙어지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서 소나기 소식이 잦은데요. 목요일에도 소나기가 지나겠고요. 주 후반에는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정체전선의 북상 여부에 따라서 예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기상정보 꼼꼼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절기 소서인 내일도 오늘과 비슷한 30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나타나서요. 한낮의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세한 내일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1도 내외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군산과 부안 27도, 전주 29도 예상되고요. 동부 내륙은 무주와 남원이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m까지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가혹 행위를 견디다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최숙현 선수 이후 추가 피해자가 더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지역 체육계에서도 폭행과 폭언에 시달리는 선수가 없는지 보다 꼼꼼히 살피고 또 묵은 관행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각고의 노력이 뒤따라야겠습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